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철학을 논할 때 빠지지 않지만 정작 그는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과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깊은 사상과 철학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시죠. 소크라테스의 생애.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자란 철학자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철학적 사고방식과 토론의 전통을 깊이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 소프로니코스였고 어머니는 산파 파이나레테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직업적 배경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철학적 비유를 자주 사용했으며 특히 그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 부른 것도 어머니의 직업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으나 그는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변론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유명한 겸허한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철학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청년기에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군 복무를 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참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용기는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소크라테스의 인내심과 신체적 강인함은 그의 철학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철학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했으며 아내 크산티페와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종종 다혈질적이고 까다로운 인물로 묘사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녀와의 관계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검소한 생활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무관심은 철학적 생활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많은 시간을 아테네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소크라테스는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소크라테스의 석공소도 아내가 직접 운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대화법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유도했고 이러한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산파술로 불립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고 변론술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소피스트들과 달리 지식을 구하는 것이 철학의 본질이라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철학적 대화와 교육이 그를 정치적 문제로 얽히게 했습니다. 특히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지배적이던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념의 의문을 제기한 소크라테스는 보수적인 아테네 정치 세력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들을 부정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며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찾도록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고 사형을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혹은 산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그 주장의 핵심 단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개념에 내재된 모순을 깨닫고 결국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당시 소피스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입장을 가졌지만 소크라테스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는 사고는 진척이 없다고 비판하며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그의 산파술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당대의 많은 소피스트들을 논리적으로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라시마코스와 히피아스는 소크라테스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회피한다고 불만을 표했고 이는 플라톤의 대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는 그가 답을 찾는 여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녀가 없다고 답한 신탁을 계기로 자신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의 문구를 자주 인용하며 진정한 삶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알키비아데스와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문답법은 부작용 또한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며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한 예가 아닐 듯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3파술 혹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특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상대방을 질문으로만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식한 척만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방은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회피한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끝이 항상 애매모호하게 끝난다는 점입니다. 크세노폰의 회상에서 히피아스는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당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며 소크라테스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때때로 대화에 종착점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진리 탐구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스스로 무지자로서의 태도가 대화 상대에게 불만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난 지혜를 낳지 못하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두고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질문으로 이끌고 대화의 종착점 없이 끝맺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진리를 찾는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적 방법이지만 답을 찾지 않고 대화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아 실용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을 안겼습니다. 학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철학적 자유, 사회적 책임,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에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인용과 관련된 논란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문장은 흔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며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로마의 법률 격언 두라렉스 세드렉스 법이 가혹할지라도 그것은 법이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격언은 법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보여도 그것이 법으로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한다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러한 입장과는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재판에서 법 자체보다는 법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소된 신성모독과 젊은이들의 타락을 조장했다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법정의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의 탈옥 권유를 거절하며 법을 어기는 것은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아테네의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법과 사회의 계약 관계를 존중하는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법률을 평생 따르며 아테네의 시민으로 살아왔기에
법률이 내린 판결이 부당할지라도 이를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법 자체를 정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으로 종종 잘못 해석되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판결을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학자로서의 신념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존중하는 길을 택했고, 이는 그가 독배를 마시는 결정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후대에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며, 특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독일의 나치 정권,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한국의 군부 독재 등에서 억압적인 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왜곡된 해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법이 존재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취했으며, 그의 재판에서 보여준 법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정의를 탐구하고 시민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의심하며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